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어느덧 8월을 지나 벌써 9월 중순이 다가가는데요. 아직도 한낮에는 많이 더우시죠? 벌써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같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아직 더운 날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에 다들 뭐 하시나요? 시골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서 가족분들 단위로 계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실 것 같은데 각자 뭐 하실지 계획 정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송편 만들지도 않고 송편 만드는 집도 드문 것 같아요. 다들 송편을 사 드시니까.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합니다. 송편을 만들어 먹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친척들과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휴라는 거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기다리며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출발해 볼까요? 오프닝 곡에 이어서 첫 번째로 들어보실 곡은요. 폴 블랑코의 썸머 피처링 비오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The sun goes up, I'm sorry forgotten it. I don't do love, 어제는 it get away. I've been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I've been living like this. 담배빵 on a brand new Bottega bag. 어제보다 더 취해서 집에 가래. Are you thinking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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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thinking about me? 사실 너가 없어서 내가 꿈꿔왔던 거 전부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 없어진 건 아니. The sun goes up, I'm sorry forgot a name. I don't do love, 어제는 it get away. I've been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I've been living like this. Yeah, champagne is soda, 네가 잠깐이 위. The fuck is this? Girl tapping on my back. Are you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Are you thinking about me? 너한테 my life's good, 나는 불평 못해. 아무거나 갖다 네 빈자리를 채. 울려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네. Every night, yeah. Hey, 다 홀리게 pop. This young in front of the block. 앞고 zombie walking. 오늘도 moving silent. 내 앞에 쌓이는 많은 것들이면 충분해. 나는 며칠 갤러리 안 돌아가면 돼. It ain't nothing. Yeah. Stay. 방금 내가 말한 실수였어. Wait.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에서 지우고 담배 뿌리 다 태움 돌아올래. Yeah. Baby girl, I'm sorry. 사람 말은 아직 잘 믿지 못하지. 기대하지는 마, please. 너랑 난 어차피 되고 말은 nothing. 내 삶이 시시해 눈앞에 VBS 있어도 기지개 네가 잘못했잖아. 받을 테니까 먼저 전화해. This song is for you. 아침에 눈 뜨는 다 꿈이어줘. 다 봄인데 눈이 오네 내 맘에만 쭉. 네가 뭘 해도 사실 너가 없어서 내가 꿈꿔왔던 거 전부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 없어진 건 아니. Yeah. Stay. 방금 내가 말한 실수였어. Wait.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에서 지우고 담배 뿌리 다 태움 돌아올래. Yeah. Yeah, yeah. Won't stay. 방금 내가 말한 실수였어. Wait.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에서 지우고 담배 뿌리 다 태움 돌아올래. 내가 아닌 저 사람과 새 삶을 만들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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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폴 블랑코의 썸머 피처링 비오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나눴듯이 이번 여름 정말 긴 것 같지 않나요? 9월인데 아직도 좀 여름 같죠? 그래도 밤에는 선선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주는 여러분과 작가 배운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배운성,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작가 배운성은 유럽 유학을 갔다 온 제1호 화가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활동했던 월북 화가입니다. 그는 1900년도 7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1908년 인현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퇴하고 경성중학교에 급사로 있으면서 야학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1905년 백인기 집안의 후원으로 서울 사립중동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1922년 독일에 건너가 1925년 베를린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해서 5년 뒤인 1930년엔 연구부를 졸업한 유럽 유학 1호 화가입니다. 아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보통 학교를 중퇴했는데 어떻게 와세다 대학교를 가고 독일 베를린 예술학교를 갔는지 궁금한데요. 그의 어린 시절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그는 세월에서 태어났지만 고아로 자랐다고 합니다. 만석군 갑부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백인기 집안인 것 같아요. 천성이 싹싹하고 영리했던 배운성은 주인의 눈에 들어 중동학교 고등과를 마치고 주인 아들의 말동무 겸 몸종격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군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1920년부터 22년에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1922년에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국립미술종합대학교에서 1925년부터 1930년까지 공부했습니다. 독일 유학 중 주인집 아들이 병이 나서 귀국했으나 배운성은 혼자 남아 미술 공부를 계속하는 끈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릴 적 배운성을 일꾼으로 쓰던 집에서 그 주인 아저씨, 백인기 아저씨가 자기 아들과 함께 유학을 보내준 거는 정말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던 일인 것 같은데 주인집 아저씨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네요. 또 그만큼 작가 배운성도 천성이 싹싹하고 영리했다고 하니까 가능했던 일이겠죠. 배운성은 베를린 예술종합학교 학생 시절이던 1927년에 학생 전람회에서 3등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파리의 살롱 도톤느에서 목판화 작품 자화상으로 입선했습니다. 1930년 예술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학교의 우등생으로 추천되어 학교에서 작품 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베를린 쿠틀리트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 전시를 계기로 독일 문화원 미술분과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폴란드 바르샤바 판화협회의 초청으로 개인전을 가졌고요. 네덜란드 하크 시립미술협회에서 수채화 개인전,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립미술협회에서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주인 아저씨 덕분에 주인 아저씨의 아들과 함께 유학 갔다가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쳤던 분이네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셨겠죠. 1933년에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국제미전에 작품 밀림과 작품 여인의 초상, 자화상을 출품하여 1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1935년에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어 평단의 주목을 받았고 1936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배운성은 여러 전시회에서 유화, 수채화, 목판화, 수묵화를 출품하였고
동양의 모피를 사용한 부드러운 표현 효과와 유연한 색상 조화, 그리고 한국의 풍습과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 테마로 유럽 화단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가서 다양한 종류와 분야를 아우르며 작품 활동을 했고, 또 그 시기에는 동양화가 외국인분들에게는 좀 신기해 보였겠죠. 신선해 보이고요. 배운성은 동양화 기법을 서양 유화에 접목시켜 한국적 정서를 형상화한 독특한 화법과 당시 화가로서는 드물게 판화 작업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 주독 일본 대사관의 대형 장식 그림과 고관 대작의 초상을 의뢰받는 등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937년부터는 파리에 정착해서 1938년 파리 그랑팔레에서 개최된 살롱전의 유화 10점, 대생 2점, 목판화 4점을 출품하여 모두 입선했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적인 화랑으로 평가되는 샤르 팡티의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1940년 서울로 돌아온 뒤 을지로의 운성회화연구소라는 화실을 운영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일제의 내선일체 선전을 위한 무용극, 작품 부여회상곡의 무대미술과 의상을 담당하였고, 친일 미술가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참여, 징병제 실시를 기념한 신문 사파를 게재했고, 전쟁 의식 강화를 위한 결전 미술 전람회 출품 등의 친일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듯 귀국 후에 배운성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있는데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 인명사전의 수록 예정자 명단에 배운성이 포함된 바 있었습니다. 귀국 후 4년 뒤인 1944년에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에 이종우, 김환기, 이쾌대 등과 유채화 10인전에 참여했습니다. 해방 후 1948년에는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한 전국 곳곳의 풍경화들과 널뛰기 등의 풍속화로 개인전을 가졌고요. 홍익대학교에 창설된 미술과의 초대 학과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49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는 서양화부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유화작품 성호를 출품했습니다. 1950년에는 9월 28일 서울 수국 직전 북한으로 넘어갔으며 1956년까지 평양미술대학의 출판화 강좌 3급 교원으로 지냈습니다. 또 1957년 이후에는 국립미술출판사 소속 화가로, 1959년 이후에는 조선미술가 동맹중앙위원회 현역 미술가로 활동했습니다. 196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신의주에서 활동했는데, 북한에서 배운성은 북한의 현대 판화예술사에서 중요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1940년 무렵에 유화작품 해금강 총석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울, 일본, 독일, 유럽 곳곳의 나라,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오고 또 월북을 해서 다시 북한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했네요. 아까 배운성에 대해서 큰 틀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서 작가 배운성에 대해서 뒷이야기, 속속 자세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다이나믹 듀오와 이영지의 스모크입니다.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돼 we don't stack it up 나 절대 바꿔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 접자 생존 아마나 진짜 일 내일 없는 애들 빈수레가 요래
절대 cause you have no kipper 차린 것 없는 밥상 들이밀지 말고 zipper 저기면 털털이를 잿더리에 털어놓고 twerking Then I'ma smoke another chest you know that I'ma chop it Lazy hoe 그리고 또 stupid thug 모자란 데를 쓰지 마시고 뱉어 that's what's up 내 입김은 태풍 내가 후 하고 불면 어림없이 쓰러지는 가로수 무대 위 조명은 내 파란불 내가 집 밟고 가는 어느 횡단보도 위에 걸어줘 어차피 너무 귀여운 시선 이쯤 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또 아니 기도 난 입으로 너 패지 구타 쳐맞은 것처럼 네 뺨은 붉게 불타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어 위로 stack it up 난 절대 바꾸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yeah 끝났어 파티는 잔 돌려 ice water 여긴 아무도 없는 날 상대할 카리스마가 타짜 팔자에 나 outsider 죽거나 싹 쓸어 주먹 안에 주사위 타고 난 다이스 롤러 지그시 밟아주지 보드기 싸움 나면 속도 조절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아우터반 까다롭게 꿇어 사스포 갈기지 턱주가리 카운터난 비식 쓰러지는 나무 I'm a Southside Betty collect all these veggies 랩탑 위에서 money 댄스 넌 계속해라 copy Nothing's tight 남에겐 your life 저주같이 다 끝난 파티 뒤에서 꽁초나 하나 줄게 Man I can't curse to you cause you're ready die for it Sorry that I'm so stable in my life I'm done with it Better get your money or better get my number 다 피곤하면 꽁초 떠밀 꽂아줄게 주머니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어 위로 stack it up 난 절대 바꾸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high kick low kick에 넌 쓰러지지 픽픽 불린 두 다리 누운 콧바람은 씩씩 네 목을 조르는 내 두 다리 사기로 보이는 네 흰접이 힘없이 탭탭 씩씩 팔다리를 꺾는 남바와 네바네 자존심을 꺾는 짬바와 이빨 넌 피투성이 사람들이 기겁해 난 관대해도 버티지마 받아줄게 기권해 다 겪었지 대우차부터 테슬라 다 꺾였지 같이 짬밥 먹던 랩스터 We stand strong 완력보다 강한 펜처 우습게 봐도 오래 버티는 게 센 놈 상호밥도 안 되는 그냥 뱅에덤 맞춰준 사치 유식을 매겨둬 빈약한 커리어 새치어로 채 썰어 태운 다음 제터로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다이나믹 듀오와 이영지의 스모크입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죠. 저희는 이제 작가 배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뒷이야기 등등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배운성이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주인집 아저씨 백인기 씨는 낙원동의 갑부였다고 합니다. 또 백인기 씨의 둘째 아들 명곤의 말동무 역할을 하며 일본을 같이 유학 갔잖아요. 그러다가 1922년에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정말 한두 달은 걸렸겠네요. 3년 후 둘째 아들 명곤이 병이 나서 귀국할 때 배운성은 여비가 부족해 홀로 남아 베를린 국립미술대학을 다니며 미술 수업을 받았는데 쓸쓸한 이별이었지만 이때부터 운성파이라는 배운성의 독일식 이름에 독자적인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성파이, 그게 배운성의 독일 이름이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혼자 남은 배운성은 목판화의 두각을 나타냈는데 아마도 그가 베를린 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던 20세기 목판화의 거장 케테 콜비츠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화가로 정말 유명한 케테 콜비츠,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1867년 독일에서 태어나 1945년에 사망한 작가인데요. 그 당시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모든 어머니들을 대변한 여성이 케테 콜비츠였다고 합니다.
캐테 콜비츠는 독일을 대표하는 판화 예술가인데요. 그녀는 의사로서 평생 병든 사람들을 무료 진료하였던 남편 카를 콜비츠와 뜻을 같이 해서 가난한 노동자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민중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갈망하면서 가난, 질병, 실직, 매춘 같은 사회 문제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캐테 콜비츠는 현실을 직시하여 노동자와 농민, 군인 같은 억압받고 있는 민중의 모습을 검은색과 흰색, 회색의 선 굵은 판화로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캐테 콜비츠는 18살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며 반전 포스터를 제작하고 전쟁의 광기와 참혹함을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모든 어머니들을 대변하며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전쟁터로 끌려나가지 못하도록 실천에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판화 예술가로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테 콜비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내보내려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다. 그동안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 씨앗을 짓이겨서는 안 된다. 그녀의 판화 작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코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이러면서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하늘을 향해 팔을 곱게 뻗은 여인이 아주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판화 작품입니다. 그녀는 독일의 화가이자 판화가였고 조각가로 표현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극적이고 사회주의적 테마의 연작을 발표하여 20세기 독일의 대표적 판화가가 되었습니다. 캐테 콜비츠를 기념하는 우표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독일을 대표하는 판화가였던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으니까 작가 배운성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화를 잘 배우고 잘 해나갔으니까 1927년 프랑스의 대표적 가을 전시회 살롱드 톤느에서 목판화 작품 자화상으로 입선한 것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겠죠. 또 1934년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 목판화 전람회에서 작품 초상화, 1936년 바르샤바의 제2회 세계 목판화전에서도 명예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자신감 있어 보이는 표정의 작품 자화상은 막 세계적 무대에 데뷔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한 화가 배운성의 자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또 1935년 이전에 제작되었던 작품 미스의 남작의 초상은 그의 목판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감추고 싶은 친일 이력의 오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당시 일본 최고 기업이었던 미쓰이 물산 독일 지사에 근무했던 미쓰이 타카하루를 묘사한 것인데 오른쪽 아래에 신사참배 행렬, 일제를 상징하는 태양과 벚꽃 등이 묘사되어 있어서 비판의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또 1941년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자 아뜰리에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배운성은 160여 점의 작품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때 흩어졌던 작품 중의 일부인 48점이 파리의 벼룩시장에서 한국 유학생이었던 불문학자 전창곤 박사에게 발견돼서 1999년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등록문화재 534호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 가족도를 비롯한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작가 배운성의 작품 가족도는 정말 유명한데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작품이
딸이 벼룩시장에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그것을 발견해서 서울에 다시 가져오게 해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배운성은 유럽에서의 성공적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작가 활동과 더불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홍익대 미대 설립에도 기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가 좌익 활동에 발을 디디고 월북까지 하게 된 데는 당시 이화여대 영문과를 수석 졸업한 신여성이었던 아내 이정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월북 이후 평양미술대학 설립에도 크게 관여했는데요. 그는 목판화를 집중적으로 제작했습니다. 투박한 선과 단순한 제작 기법의 목판화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잘 들어맞는 장르였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민속놀이와 같은 민속적 소재나 노동 현장과 같은 사회주의적 소재를 표현하기에 더없이 적합할 뿐 아니라 원판 하나만 제작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었기에 사회주의적 프로파간다 미술의 효과적인 표현 도구였기도 하다고 합니다. 배운성이 북한에 넘어가서 판화 작업을 한 작품 중에는요. 작품 모두 다 선거애로, 또 작품 모두 다 작업애로, 작품 평양 시내 건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성시경의 희재입니다.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얼굴도 같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흐름조차 닦지 못한 날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 테니.
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사랑했는지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 거기 떠나던 그곳에서만 기억해줘요. 하루씩 그대에게 다가가는 나일 테니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의 희재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발표된 국화꽃 향기 OST인데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지 않은가요? 아까 이어서 설명드리자면요. 베이징에서 발견된 배운성의 작품들도 대부분 민속적 소재와 사회주의적 건설의 현장을 표현한 목판화들이었다고 합니다. 월북 모형과 최승희의 장고춤 추는 모습, 평양 시내의 재건 장면, 공장 노동의 현장, 밭갈이, 투표, 동료 같은 작품들과 함께 널뛰기, 우물가 풍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는 남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쏠 테면 쏴라도 눈에 띄는데요. 작품 쏠 테면 쏴라는 여러 사람들이 항의하고 시위하는 장면들이 보이고 그 맨 앞에는 남자가 윗옷을 벗고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진짜 제목 그대로 쏠 테면 쏴라 이런 표정으로요. 그리고 뒤에는 리승만 정권은 물러가라 라고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작품 장고춤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노란색 배경과 빨강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배운성의 판화 작품들을 보면 보통 검은색, 흰색, 회색이 많은데 이 작품은 컬러 작품으로 좀 눈에 띄는 작품인 것 같아요. 노래 듣기 전에 설명드린 판화 작품들은 굉장히 거칠고 거센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배운성의 스케치 작품을 보면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의 얼굴을 스케치한 작품에서는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적 표현이 느껴져서 그의 필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눈, 코, 입, 이목구비를 잘 묘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의 심정이 느껴질 정도로 눈매도 깊고 아주 감정 표현이 잘 표현되어 있는 스케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많이 그렸던 판화 작품들과는 스케치는 정말 다른 느낌의 스케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목판화 작품 중에 장고춤은 그나마 다른 사회주의와 표현주의적 작품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색채도 있고 부드러워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작품보다 더 부드러운 목판화 작품도 있습니다. 작품 나들인데요. 이거는 다색 목판화이고 작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려져 있어서 사회주의적이고 강한 작품이 아닌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복권을 쓴 남자아이를 누나인 듯 보이는 댕기머리 처녀가 업고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누렁이 한 마리가 더 놀고 가자는 듯 처녀의 옷걸음을 물어 당기고 있는 아주 재미나고 정겨운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창 물이 오른 푸릇한 버드나무 가지와 들꽃을 보니 봄이 한창인가 보이는데요. 남매는 멀리 보이는 지붕이 있는 마을로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 배운성의 작품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던 듯이 정말 다채로운 색상이 쓰였고 또 그 색상이 되게 부드럽게 파스텔 톤으로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남매로 보이는 듯한 두 소년 소녀와 강아지도 너무 정겹게 표현되어 있고요. 배경색도 아주 노르스름한 옛날 벽지 같은 색깔과 푸르등등한 잔디를 표현한 게 아주 은은하게 배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주인공 두 남매와 강아지가 더 돋보이게 보입니다. 이 작품은 얼마 전에 베이징의 한 외국인 북한 그림 수집가의 수집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수집품 속에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배운성의 목판화 10여 점이 뭉텅이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그가 북한에서 제작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배운성의 작품이 막 발견이 되는데요. 그 작품들이 다 한데 모여서 전시회가 열린다면 정말 작품의 수도 많고 장르도 아까 다양하게 도전해봤다고 했잖아요. 유화, 동양화, 목판화부터 시작해서 또 목판화도 사회주의적으로 보이는 강한 작품과 방금 설명드린 작품 나들이처럼 부드럽고 정겨운 작품까지 또 다른 느낌의 반전 매력이 있는 스케치까지 배운성의 전시가 열리면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운성의 대표 작품들을 더 알아볼까요? 배운성의 대표작에는 가족도가 있습니다. 가족도는 1930년대 초 서양 화가 배운성이 유럽에서 활동할 당시에 그린 가족 초상화입니다. 2013년 2월 21일에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로 세로 140cm, 200cm의 꽤 작품이 큰데요. 1930년에서 1935년 사이에 제작된 백인기 가족의 초상화입니다. 백인기는 배운성이 어릴 적 고아였을 때 그 집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집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작품이 백인기 가족의 자화상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회상하면서 이 그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한옥 마당에서 아기를 안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군집하여 대가족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경직된 표정과 자세는 근대기 가족 사진을 연상시킵니다. 등장인물 17명은 직립자세로 정면을 보고 있으나 몇 명은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화면 앞부분에 보이는 애완견의 모습은 이 작품의 자연스러움을 부여합니다. 또 흰색 두루마기 차림의 배운성은 그림 왼쪽에서 가족 전체를 바라보는 듯 서 있습니다. 저번 주와 저저번 주 이야기 나눴던 작가들도 큰 군상 작품에 꼭 자기 자신을 넣어서 그렸는데 이번 배운성 작품에도 역시나 군집되어 있는 여러 인물이 들어있는 작품에 자기 자신을 넣어 그렸네요. 캔버스에 유체로 그려졌고요. 마루 뒤로 창문 너머의 장독대와 담장 뒤 한옥 지붕까지 보이는 부분에서 원근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점도 화면에 깊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주로 흰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적색, 청색, 황색, 녹색 등 다채로운 색의 옷을 입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국적 모습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근대기 상류층의 모습과 서양화적 전통을 고려한 요소로 보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의 서명은 없는데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대형 가족 초상화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화단에서 활동한 배운성의 대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2001년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배운성의 회고전에 처음으로 전시되었는데요. 2013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작품 가족도는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명작으로도 꼽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작품에는 동기나 제작 과정에 관한 기록료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그림 속 가족은 백인기 가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 미술사가인 김복기 경기대 교수 등이 배운성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묘사한 것이라는 썰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있었기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1930년대에 그린 작가의 어머니 초상화와 소품, 작가의 가족에 나오는 어머니상이 이 작품 가족도에서 여아를 안은 채 화폭 중심을 차지한 어머니 격의 여성과 쏙 빼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도 정중앙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백인기의 모친일까요? 아니면 화가 배운성의 모친일까요? 또 1938년 배운성이 그린 작은 유화 소품인 한국의 어린이를 보면요. 배운성의 어린 조카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30년에서 35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족도 하단 부분에 주저앉은 채 나오는 아이도 좀 더 정교하게 확대시켜서 그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가족도를 배운성이 가족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설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작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유화 작품인데 유화답지 않게 정말 맑고 부드러운 전통 담채화 색조에 서양 원근법 구도의 배경이 어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물 뒤편에 먼 풍경을 묘사한 서구 제단화 스타일이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도에 대해서는 여러 깊은 의미도 있고 학설도 많지만 이렇게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배운성의 작품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악동 뮤지션 악뮤의 후라이의 꿈입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way 난 차라리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악동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인데요. 악동뮤지션 남매의 케미가 요즘 정말 인기가 많죠. 또 배운성의 대표 작품으로는 자화상들이 있는데요. 자화상 중에서도 모자를 쓴 자화상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를 쓴 자화상 이 작품은 1930년대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박수무당 복장을 자처한 배운성이 서양화 도구로 한국 풍속까지 아우른 작품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드문 동양인 화가로 이름과 작품을 널리 알렸을 때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배운성이 말한 작품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목표는 서양인이 그린 서양화와 동양인이 그린 서양화 간의 거리를 없애고 완전한 융화 속에서 실감을 체득하는 데 있었다. 유럽에 건너가서 유학을 한 한국 1호 화가다운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 작품을 보면요, 1930년대에 그려졌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현대적입니다. 보면은 마치 최근에 셀카로 찍은 이미지를 그림으로 옮긴 듯 보이는데요. 그림의 배경은 1930년대 프랑스 어느 카페 같아 보이고요.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음료를 마시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여행 중에 흥미로운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자기 모습을 찍듯 화면 앞쪽에 바짝 다가서 있는 구도가 특이하고요. 화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셀카 찍는 모습을 화면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현대적이고 유화 작품이라고는 안 믿길 정도로 부드럽고 동양의 미가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자화상에는 자화상 아틀리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역시 1930년대에 제작된 캔버스의 유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유화의 느낌이 나는 작품이고 마치 고흐 고갱의 작품 같아 보이기도 하는 서양식의 자화상 같습니다. 이것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손에는 물감 팔레트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 그 팔레트 위에 붓으로 물감을 섞고 있는, 또 자연스럽게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린 작품입니다. 정말 작가 배운성이 동양화, 서양화, 또 판화까지 아우르면서 여러 시도를 하고 동양인이 그리는 서양화가 어색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에 앞서서 힘쓴 작가인 게 정말 느껴지네요. 몇 주 전부터 소개해드렸던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소마미술관의 한국 근현대 전시에서 지금 이 배운성 작가의 작품들도 전시됐었는데요. 지금은 전시가 비록 끝났지만 이 배운성 작가의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글귀가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글은 전창곤의 배운성의 귀국과 몇 가지 뒷이야기의 일부 수록된 글인 것 같습니다. 배운성 작품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99년 가을 무렵이다. 파리의 드루오 경매장 근처에 사무실을 가진 한 친구를 만나기로 한 필자는 조금 일찍 나서서 경매장을 둘러보기로 한다. 몇 번의 전화 연락 끝에 작품을 보러 오라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파리 근교에 위치한 그의 골동품 가게였다. 주인은 뒤편 천으로 가려진 조그만 골방에서 유화 3점을 가져와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 세 번째는 덕수궁 전시회 때 표지 그림으로 실렸던 화가의 자화상이었다. 수많은 그림을 보고 생활해온 필자에게도 프랑스의 조그만 시골 가게에서 우리의 한복을 차려입은
화폭 속의 인물들에 대한 감동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글을 쓴 전창고님은요, 그 당시 불문학자였고 대전 프랑스 문화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파리에 유학하던 1997년, 98년 사이에 골동품사에게 2차례에 걸쳐 구입해와서 소장하고 있다가 그에 귀국하면서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 그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당시 전창공 씨는 우연히 파리 드루오 경매장을 들렀다가 카페에서 현지 화랑주들의 밀담을 엿들었다고 합니다. 코레엥, 한국을 뜻하는 말이고요. 자포네, 일본을 뜻하는 말 등 소곤거리는 대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얼른 끼어들어서 물어보니 일본 예술품을 취급하다는 한 화랑주가 내가 아는 골동상이 배운성이란 한국 작가의 작품에 관해 아느냐는 질문을 하더라 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창공 씨는 배운성?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1930년대 활동하는 작가라는 정보만으로 지인인 파리 유학생 출신 미술사 연구자 이지호 씨를 통해 이구열 선생에게 문의했고, 이구열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작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꼭 작품을 입수해 오세요 라는 답변을 받고 설렜다고 합니다. 전 씨는 바로 인수 작업을 시작했고요. 파리 변방의 골동품 가게를 수소문해서 구석에 고이 보관된 배운성의 작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근대미술사에 빈틈을 메워줄 배운성의 작품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곡 작가의 그림에 호기심을 갖는 듯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썼다고 그는 나중에 수뢰했습니다. 2000년까지 1년 동안 그는 자화상과 동서양 인물화, 전통 풍속과 풍경을 서양 화법으로 그린 작품 등 모두 48점을 입수했고요. 그리고 고증을 거친 끝에 2001년 마침내 이 그림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회고전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었습니다. 월북 작가 배운성의 숨은 명작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배운성 작품에 여러 가지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운성이 1930년대 후반 파리에서 그린 어머니의 초상은 애초 작가의 어머니 초상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작가가 파리 유학 시절 절친했던 윤을수 신부가 남긴 엽서를 통해 윤 신부의 어머니를 그린 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작품 박 씨의 초상인데요. 역시 1930년대 그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창공 씨가 기록을 살핀 결과 1927년 유학 중이던 이종우의 파리 작업실에서 배운성, 이종우가 같은 모델을 두고 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창공 씨는 이 그림과 같은 배경에 같은 복식을 한 남자 모델을 그린 이종우의 그림 박함채 초상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두 그림은 필치만 다를 뿐 배경의 커튼, 의자, 인물의 용모와 복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맞는 추측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작가 배운성은 프랑스 파리에서 작업하던 시절 아까 말씀드린 윤을수 신부와 가까웠는데요. 그는 조선의 전통 옷을 입은 성모자상도 유화로 그렸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작품의 뒷면에는 부처 앞에 불자가 예불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또 다른 감상의 묘미를 제공합니다. 왜 카톨릭 성화와 불교 관련 회화를 같은 화폭에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서양 문화를 함께 섭렵했던 작가의 작업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오늘 배운성 작가의 생애, 작품 세계관, 작품 활동까지 알아봤는데요. 좀 유익하고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제가 알차게 구성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